혹시 기계에도 영혼이 깃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타자기에 대한 건데요. 이건 그냥 쇠랑 잉크로 만든 옛날 물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만들고 또 지금 우리 삶에도 여전히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타자기에 숨겨진 이야기죠. 자,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죠. 1960년 8월 21일 일요일, 처형을 위한 완벽한 날. 이야기의 시작이 발명이 아니라 처형이라니 좀 섬뜩하죠? 심지어 그 무대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완전 계획된 거였죠. 예술가 에드르샤가 벌인 일종의 퍼포먼스 아트였는데요. 시속 145km로 질주하는 차에서 타자기를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박살난 잔해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서 로열 로드 테스트라는 제목의 책으로 냈어요. 파괴를 통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타자기였을까요? 왜 이 기계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처형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타자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단순한 글쓰기 도구 그 이상이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아 같은 예술가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무언가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한번 부숴봐야 한다. 멀쩡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산산조각에 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본질을 드러낸다고 믿었던 거죠. 결국 이 처형식은 타자기라는 기계 하나를 부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타자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고 일하는 방식,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지배해온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였던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유령은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타자기가 이렇게 파괴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이걸 살아있는 존재, 심지어 유령들인 물건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던 거죠. 헨리 제임스 같은 대문헌은 타자기 소리가 창작의 원동력이라고 했고, 심지어 나폴레옹 유령이 타자기를 통해 자기한테 말을 건다고까지 생각했대요. 윌리엄 버로스는 머릿속의 목소리가 타자기를 통해 글을 쓰게 한다면서 자기가 기계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했고요. 아예 소설에서 악령신 타자기가 주인공한테 비극적인 이야기를 쓰도록 강요하는 내용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작가들한테 타자기는 그냥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영감을 주는 파트너이자 때로는 자기를 조종하는 주인 같은 그런 기묘한 관계였던 거죠. 이게 바로 집단적 저술이라는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타자기로 쓴 글은 작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가의 생각, 그리고 그걸 받아치는 타이피스트의 손, 그리고 타자기 자체의 기계적인 리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다는 거죠.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 타자기의 영향력은 이런 작가들의 서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넓은 세계, 바로 현대적인 사무실의 심장부로 파고들면서 사회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데요. 1870년에 4%에 불과했던 여성 타이피스트 비율이 1930년에는 무려 95%가 됩니다. 와, 정말 엄청난 변화죠? 타자기가 등장하면서 여성들이 사무직으로 대거 진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회혁명이었어요. 하지만 이 혁명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종류의 규율이 생겨났다는 건데요. 기계를 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계에 맞춰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타이핑 교본을 보면요. 몸은 기계에서 몇 인치 떨어져라, 손가락은 어떻게 구부려라, 손목은 프레임에 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빡빡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인간을 기계의 가장 효율적인 부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유행했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작업에 가장 효율적인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타자기는 그냥 글 빨리 쓰는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몸을 산업 시스템에 일부러 편입시키려는 그런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모든 걸 똑같이 표준화하려고 했던 시대에 타자기는 오히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고유한 증거를 만들어냈거든요. 바로 모든 타자기가 자기만의 지문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역시 명탐정이죠.
셜록 홈스는 소설 속에서 이미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타자기는 사람의 필체만큼이나 개성이 뚜렷하다고요. 아주 새 것이 아닌 이상 모든 타자기는 조금씩 다르게 찍힌다는 거죠. 미세한 흠집이나 자주 쓰는 글쇠가 다른 정도, 글자 사이의 간격 같은 것들이 모여서 그 타자기만의 고유한 지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 지문은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어떤 문서가 특정 타자기로 작성됐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절대적인 증거조차 조작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냉전 시대에 있었던 한 유명한 스파이 재판이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됩니다. 바로 엘저 히스 스파이 재판인데요. 사건의 쟁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밀 문서는 히스의 타자기로 작성된 게 확실하다. 여기 지문이 증거다. 라고 주장했죠. 반면에 변호인 측은 아니다. 누군가 히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일부러 똑같은 지문을 가진 타자기를 만들어서 문서를 위조한 거다. 라고 맞섰습니다. 와, 타자기 한 대에 한 사람의 운명,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전부 걸려 있었던 거죠. 결과는 히스의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한 장인이 똑같은 타자기를 복제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심지어 나중에 공개된 FBI 비밀 메모를 보면 FBI가 이미 그런 위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죠. 정말 충격적이죠. 진실을 밝히는 최고의 도구가 동시에 완벽한 거짓을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 예술가는 타자기를 처형해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기계의 이중성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타자기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 됐죠. 하지만 타자기는 죽었을지 몰라도 그 유령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세상 곳곳에 바로 우리 손가락 끝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긴급 속보를 전할 때 배경음으로 깔리는 타타타탁 하는 소리. 그게 바로 타자기 소리잖아요. 또 인스타그램 필터나 카페 인테리어에서 보는 빈티지한 감성, 영화 시나리오에 꼭 쓰이는 그 특유의 글씨체, 이 모든 게 바로 타자기가 남긴 유산, 일종의 유령인 셈이죠. 기계는 없어져도 그 상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집요한 유령은 바로 여러분 손안에,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키보드에 있습니다. 바로 이 커티, QWERTY, 자판 배열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키보드, 스마트폰 키보드 배열이요. 이게 사실 187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옛날 타자기의 기계팔들이 너무 빨리 치면 서로 엉켜서 고장이 나니까 일부러 자주 쓰는 글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디자인이었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최첨단 기기들이 150년도 더 된 낡은 기계의 제약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게요. 자, 오늘 살펴본 이 타자기라는 낡은 기계는요, 단순히 글자를 찍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몸을 길들이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흔들었고 심지어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까지 바꿔놓았죠.